미국의 관세 전쟁 선포 이후 세계 경제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대신할 국가를 찾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눈에 띄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동남아 국가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에 이어서 일본 이시바 총리가 최근 잇따라 동남아 순방에 나섰는데요. 투자자들도 미국에서 눈을 돌려서 신흥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동남아국 경제 현주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통계뱅크 이경만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질문 해주세요. 네, 네, 첫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이후로 원래는 이제 우방국이라고 한다면은 좀 이렇게 좀 유화적인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했어야 됐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이제 관세 폭탄을 이제 쏟아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어쨌든 이제 동남아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느 한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모두 지금 동남아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경쟁적으로 동남아 쪽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이 원래 그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이제 동남아를 좀 습관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사실 1대1로의 정책이 뭐 폐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이제 동남아에 부담감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마침 저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관세 전쟁을 일으키니까 뭐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이 다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 첫 번째가 이제 베트남은 46% 이렇게 관세 그렇죠. 폭탄을 맞다 보니까 46%,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그 사이를 사실 파고든 거죠. 지금까지 베트남은 미국에 다 수출해가지고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네. 이제는 그렇게 다 막히니까 베트남은 어떻게 수출을 할 만한 곳이 이제 없는 상황이고 그 시장을 이제 미국이 지금 파고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은 또 일본 이시바 총리가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원래 그 일본은 아시아에 있어가지고 거의 그냥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자기 시장인데 이제 미국이 빠지고 중국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또 그 기득권을 또 지켜야 될 그런 또 어떤 시대적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시장 자체가 이제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포인트는 뭘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소비 시장이 크다고 봐야 되나 아니면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이 좀 크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아직까지 소비 시장은 무슨 뭐 잠재력이 있다고 하지만 네. 지금은 저 생산 능력 그러니까 또 저가의 노동력 때문에 뭐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서 베트남이라든지 뭐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많이 지금 넘어가고 있듯이 결국 아직까지는 어떤 생산 여력이 좋기 때문에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그렇죠. 네.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가장 많이 기대하고 있는 곳이 이제 베트남인 것 그렇지.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중국하고 일본 두 정상이 모두 이제 동시에 베트남으로 이제 그러게요. 방문을 했는데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제 어쨌든 관세를 막 세게 이렇게 맞은 건 맞는데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좀 좋을 거다 이런 전망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베트남의 경제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이제 OECD 한국센터 본부장으로 있을 때 베트남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상당히 갔습니다. 네. 그가 이제 베트남 성장 과정을 보면 뭐 1인당 GDP 뭐 1,700달러에서 지금은 4,700달러 할 정도로 상당히 급속하게 잘 성장을 해왔습니다. 아마 한 8,000달러까지는 계속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막 갈 길이 머네요. 아직 네. 대체로 그 대부분 국가들이 한 8,000달러, 10,000달러까지는 계속 쫙 성장하는 그런 패턴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베트남은 그 어떤 성장을 이제 미국에 기대해서 수출 많이 해서 성장해 왔는데 그게 이제 막혀서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 그걸 이제 중국이 탁 캐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기대해서 또 성장 수출을 하는 전략을 취해야 되는데 네. 다만 여기 폭탄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남중국해 갈등입니다. 남중국해. 네. 저 최근에 중국이 우리나라 서해안에 어떤 저 공유 어떤 해수 거기에다가 무슨 뭐 각종 이상한 시설물 해가지고 우리나라 갈등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중국은 남중국해에 그 비행장까지 만들어가지고 엄청 갈등이 유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앞으로 베트남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이제 설정하는 중요한 하나의 어떤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우리나라도 사드 사태 때문에 중국과 엄청 어떤 상황이 좋다. 사드 사태 완전히 경색되고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이 다 철수했던 그런 아픈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베트남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얼마나 중국하고 이제 베트남이 잘 관계 설정을 할 것인지 그게 중요한 지금 포인트가 될 겁니다. 아, 참 베트남 입장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네요. 중국을 믿을 수가 없는 지금 아직까지 상대고 그렇죠. 예. 이 와중에 또 미국은 최대 수출국인데 예. 대미 수출량이 상당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고율 관세를 때려버리니까 이게 46%를 그러니까요. 예. 네. 베트남 입장이 참 궁금해지네요. 지금.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 그 미국 시장을 그 대체할 어떤 소비 시장은 그러게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베트남 입장에서를 물건을 만들고 수출을 해야 되는데 네. 받아줄 곳이 미국을 제외하고는 아직 당장은 없다. 그렇지. 이런 거죠. 예. 네. 아직 당장은 없지만 중국이 이제 그 어떤 수출 시장을 만약에 오픈해 준다면 네. 사실 그게 또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사실 중국은 이미 벌써 과잉 공급이어가지고 굳이 뭐 베트남에서 물건을 우리도 잘 만든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중국이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아하. 아, 베트남이 인건비가 더 오히려 더 싸니까. 싸다. 그렇지. 아하.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히려 중국으로 물건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품목별로 또 상황이 좀 다르죠. 근데 사실 또 베트남에 있어 가지고 그 최대의 피해자가 누구냐? 46%의 관세가 물론 뭐 베트남에 부과된 거긴 하지만 네. 우리나라 기업들입니다. 아하. 예,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예, 삼성전자 폰의 50%가 아하. 베트남에서 생산됩니다. 네. LG전자의 가전품도 대부분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기업의 2,600개가 지금 베트남에 진출해 있습니다. 아하. 예. 오히려 그 기업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는 어떤 상당한 부담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미국으로 다 지금 옮겨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보면 관세가 이제 국가 간의 이제 싸움처럼 비춰지지만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 이 중국 내에 있는 애플이 실제로 중국을 때리는데 그 애플 리뷰 거기서 그렇게 두드려 맞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예. 느낌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베트남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기업이 있군요 거기에. 그렇죠. 네. 예, 우리나라 기업이 상당히 지금 큰 데미지를 입고 있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저도 최근에 그 어느 그룹의 어떤 오너하고 같이 네.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는데 네. 갑작스럽게 그 프로젝트가 중단이 된 거예요. 아하. 왜 그러냐면 지금 그 46% 관세 부과 네. 때문에 자기 상품 수출을 미국 아. 가는 길이 다 막혔다고 그러고 아하. 심지어 이제 얼마만큼 그 수출 막혔냐. 그전에는 컨테이너가 하루에 30개씩 네. 나가다가 지금은 그게 3개로 줄었답니다. 30개에서 3개. 그러면 예. 지금 10%, 90% 90%가 감소네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어떤 파급이 베트남도 힘들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에 있는 서민들이 아하. 아마 금년 7월 되면 직격탄 맞을 거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미국에 유학 시절에 이제 무슨 그 각종 무슨 월마트다 가면 정말 저렴한 가격에 그렇죠. 품질 좋은 것을 미국 사람들이 10개씩 사요. 10개씩. 10개씩 막 사가지고 뭐 한철 입고 버리는 그런 어떤 소비 어떤 패턴을 볼 수 있었는데 뭐 이번에 모든 어떤 물건들이 이제 다 수출 중단이 되니까 아마 그 미국 서민들이 느끼는 어떤 물가 상승률 그걸 과연 견딜 수 있겠냐. 하반기에 이제 예, 걱정이 예. 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점에서 아마 트럼프가 관세 전쟁의 어떤 포문을 네. 닫지 않을까. 아, 그래서 이제 베트남은 거기까지 내다보고 그리고 중국의 어떤 우호적인 자세 사이에서 그걸 이제 대나무 외교. 네. 대나무처럼 바람 불면 이어졌다가 아. 다시 원래로 돌아오는 네. 역시 어떤 가장 잘하는 대남 외교 전략을 베트남 계속 구사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주석이 두 번째로 달려간 지역이 이제 말레이시아인데 이제 말레이시아는 미국한테 24% 상호 관세를 지금 부과받은 상황이고 이게 무슨 뭐 성적표 받는 것처럼 베트남은 46, 말레이시아는 24%. 네.
씁쓸하네요. 네, 네. 예. 자, 그런데 어찌됐건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보복 조치, 물론 보복 조치를 할 수도 없겠지만은 이제 오히려 미국 상품 수입 확대를 선언했고 여기에다가 중국이 반품한 보잉 항공기도 사겠다고 하고 그렇죠. 굉장히 아하. 미국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네. 적극적으로 지금 내비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말레이시아가 지난 한 20년 전, 30년 전에 아시아의 4마리 용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네 마리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우리나라하고 거의 필적할 정도로 네. 성장과 어떤 기술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오히려 말레이시아는 어떤 대외 개방을 좀 이렇게 규제가 많이 생기고 하면서 세계적인 어떤 투자가 주춤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정부화 시대니 이런 것을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도약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거의 한 22년 새로운 총리 안와르 총리라 그러는데 새로운 총리가 나오면서 말레이시아의 상황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즉 특히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라든지 데이터 센터를 지금 거의 수십조 원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레이시아는 지금 데이터 센터 아시아 데이터 센터의 허브다 할 정도로 뭐 그 아마존이라든지 뭐 구글 이런 업체들이 정말 막 20조 뭐 6조씩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지금 같은 추세이면 말레이시아가 어떤 기술 중심 국가로 한번 도약할 거다.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말레이시아는 이제 풍부한 어떤 그 물, 전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들이 투자하기 그런 좋은 곳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 센터 쪽에 이제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예. 이제 말레이시아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이제 4마리 용이었는데 예. 이제 진짜 한번 제대로 올라오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동남아 이제 국가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이제 올해 2월달에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를 이제 네. 방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보니까 인구 순위로 따지면은 전 세계 4위예요. 예. 그리고 소비도 굉장히 큰 국가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인도네시아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뭐 인도네시아 뭐 수도라든지 인도네시아 네. 전역을 많이 이제 여행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네네. 그 OECD 항공센터 본부가 뭐 하는 곳이냐면 이제 아시아 지역 국가 공무원들 불러서 OECD 선진국가 정책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공무원들도 많이 만나고 그렇게 했는데 인도네시아는 그간 인구도 많고 소비 시장도 굉장히 좋은 나라인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못했을까? 아. 그죠? 오히려 이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앤데 네. 뭐가 문제니? 뭐 이런 네,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달 우리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이제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사절단을 데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롯데그룹은 한 5조 원 정도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뭐 계약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아. 역시 우리나라는 그만큼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한편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자들이나 그 각 나라의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때 특별한 관점이 하나 필요합니다. 네. 그게 뭐냐면 그 정치 권력의 독점입니다. 예. 어느 나라든지 정치 권력이 독점화가 생기면 그게 필수적으로 부패의 문제가 따릅니다. 그렇죠. 어떤 부패의 어떤 고리가 형성되면 그러니까 한 나라의 경제를 자기 채권들을 통한 경제 체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인구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이런 걸 감안하면 향후 기대는 많이 되지만 현재의 정치 시스템이 얼마나 좀 더 개방적이고 민주화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투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기준으로 좀 바라봐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 투자자 관점에서 만약에 대표님께서는 그 아세안 신흥국 중에서 한 곳만 집어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면 어느 나라를 투자처로 선택하시겠어요? 이게 이제 투자의 관점이 두 가지로 나눠보면 네. 좋을 것 같은 게 첫 번째는 뭐 주식이나 채권을 살 수도 있는 건데 네. 아니 직접 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건 좀 그럴 수도 다른 있죠. 관점이거든요. 그렇죠. FDI라고 하죠. 이게 두 가지 네. 나눠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는
그 아시아 시장을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의 어떤 시장으로서 이제 파일을 키워야 되는데 제가 뭐 자카르타라든지 콜라룸푸르 이런 쪽에 가서 바라본 그 나라들의 한국에 대한 기대감. 아하. 저는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대다. 아하.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인 어떤 문화, 또 경제력, 또 기술, 뭐 또 어떤 정치 민주화 모든 것들이 사실 아시아에 비해서 하나의 글로벌 스탠더드 이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하. 예,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시장의 어떤 표준 국가가 됐다라고 하는 이제 확신을 가졌고 네. 또 아시아에 있는 기업들이나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기업이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존중하는 오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정말 역력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투자자들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해야 되는데 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 제조업 무슨 물건을 만들어서 아시아 시장에 팔겠다 그건 안 된다.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하. 네. 즉 이 볼펜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비싼데. 그거 하면 1,000원 합니다. 네. 그런데 똑같은 품질을 똑같은 디자인의 저기 중국 제품이 오면 1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10배 차이가 나네요. 그렇지 이런 어떤 유형의 상품 가지고는 아시아 시장에 이미 진출을 할 때가 아니다. 아하. 그러면 결국 나는 자본 시장, 네네. 즉 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사실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모든 어떤 대기업의 그 어떤 외국인 지분들이 거의 뭐 40% 50%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이제는 아시아 시장을 아하. 이렇게 물건으로 뭐 수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본으로 예를 들면 뭐 주식을 사든지 부동산을 하든지 기업 M&A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돌려서 기회를 장악하는 게 중요하다. 네. 예. 딱딱하고 눈에 보이는 거 만드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부드러운 거, 소프트한 거 이렇게 이제 예.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네. 좀 제시해 준 것 예.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